샬롬 삼국지 5권 16번째. 장소는 그 같은 공명의 말에 은근히 노여움이 일었으나 얼른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장소를 대신하듯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맞섰다. 지금 조조는 군사가 100만이요 장수가 전이라 하오. 용이 날뛰고 호랑이가 노려보는 듯한 기세로 강화를 삼키려 하는데 공은 어떻다 보시오. 공명이 보니 우번이었다. 장소가 긴 소리를 늘어놓다 낭패를 당하는 걸 보고 짧은 말로 당장 공명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건드렸다. 공명이 호기롭게 대답했다. 조조는 개미떼같이 수만 많고 쓸모없는 원소의 군사를 끌어모은 데다 또 이번에는 까마귀 떼같이 시끄럽기만 하고 조련 안 된 형주의 군사들을 더했으니 비록 그 수가 100만이라 한들 두려워할 까닭이 무엇이겠소. 그러자 우버는 기다렸다는 듯 차게 웃으며 비꼬았다. 당양에서는 싸움이 지고 강화로 쫓겨와서는 개체까지 궁해 구구하게 다른 사람에게 구해주기를 빌러 왔으면서도 오히려 두렵지 않다고 하는구려. 선생이야말로 큰소리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오. 공명도 지지 않고 맞섰다. 겨우 수천의 의로운 군사로 우리 유예주께서 어떻게 조조에 거칠고 모진 100만의 대군에 맞서실 수 있었겠소. 그래도 강화로 물러나 지키고 계신 것은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하오? 이곳 강동은 군사가 날래고 양식이 넉넉한 데다 험한 장갑까지 끼고 있지 않소. 그런데도 오히려 그 주인으로 하여금 역적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기를 권하고 있으니 이는 실로 전하의 비웃음조차 돌아볼 줄 모른다 할 수 있소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유해주야말로 참으로 조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라 할 수 있소. 그러자 기세 좋던 우번 또한 머쓱해서 물러났다. 항복이란 말 속에 감추어진 치욕을 끄집어 낸 반격이라 대꾸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 우번을 대신에 또 한 사람이 나섰다. 보질이란 사람이었다. 공명은 장의와 소질을 흉내내어 우리 동호를 달래려 오셨소이까. 자사는 소진과 장의를 그저 말 잘하는 사람으로 알 뿐 소진, 장의가 또한 호거림을 모르시는구려. 소진은 6나라 승상의 인을 차고 장의는 2번이나 진나라의 승상이 되어 나라와 백성을 일으키고 바로잡은 사람들 이외에다. 힘센 자를 두려워하고 약한 자를 깔보며 칼을 두려워 피하는 이들과는 견줄 수가 없을 것이요. 여러분은 조조가 거짓으로 지어서 퍼뜨린 소문만 듣고도 겁이 나서 항복하려 들면서 어찌 감히 소진과 장의를 비웃을 수 있겠소이까. 자사는 보질의 자였다. 교묘한 말 재주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동에서 그리 알려지지 않은 보질의 자까지 공명이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모르긴 해도 공명은 아마도 그 자리에 나올 법한 사람들에 관해 미리 세밀하게 알아두었음이 분명했다. 남의 신하 되어 주인에게 항복하기를 권하는 입장에 떳떳하지 못한 구석을 날카롭게 헤집고 드는 공명의 반격에 보질은 대답을 못했다. 이번에는 설종이란 사람이 엉뚱한 무릎으로 가로막고 나왔다. 공명께서는 조조를 어떤 인물로 보시오. 조조가 하늘 노리는 역적이라는 것은 전하가 다 아는 일이거늘 무엇 때문에 물으시오. 공명이 한마디로 잘라 대답했다. 그게 어찌 본심일까만 설종이 슬그머니 그런 공명의 심사를 건드렸다. 공의 말씀이 틀린 것 같소이다. 하는 여러 대를 전하여 온 지금 전수가 다해가고 있소. 이에 비해 조조는 전하의 3분의 2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모두 그에게로 돌고 있소. 그런데도 유해주께서는 억지로
조조와 더불어 싸우려 하니 그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소. 어찌 패하지 않을 수 있겠소이까. 그러자 공명이 소리 높여 설종을 꾸짖었다. 설경무는 어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사람 같은 소리를 하시오. 무릇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를 삶에 있어 충성과 효도로서 몸을 일으키는 바탕을 삼아야 할 것이오. 공은 한해 신하된 사람으로 불충한 무리를 보면 함께 힘을 합쳐 죽일 것을 다짐하는 것이 신하된 자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소. 그런데도 지금 조조는 조상 대대로 한조의 녹을 먹으면서도 그 은덕에 보답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역적질할 꿈만 꾸고 있소. 천하가 다 그 일을 분해하고 있건만 공은 오히려 하늘의 운수가 조조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니 실로 아비도 임금도 없는 사람이구려. 입 섞어 말하기 싫으니 두 번 다시 입을 떼지 마시오. 이에 설종도 얼굴 가득 부끄러운 빛을 띤 채 물러났다. 한번 슬쩍 건드려 본다는 것이 여러 앞에서 망신만 사고 만 셈이었다. 그를 이어 이번에는 윗자리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 어렸을 적 원수를 보러 갔다가 귤을 대접하자 그것을 소매 속에 감추고 돌아와 모친에게 바치니 회규고사로 이름나 육적이었다. 조조가 비록 전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고 있기는 하나 상국 조참의 후예임에는 틀림이 없소. 하지만 유비는 중산 정왕의 후예라고는 해도 거슬러 밝힐 길이 없고 다만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돗자리나 짜고 집신이나 팔던 사람이었다는 것뿐이요. 어찌 조조와 나란히 저울질할 수 있단 말이오. 앞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출신을 들먹여 공명을 건드려 본 것이었다. 말을 받는 공명의 태도는 설종 때와는 달랐다. 엄했던 안색을 풀며 웃음으로 대답했다. 공은 일찍이 원술 앞에 앉아서 귤을 품어 효로 이름을 얻었던 그 육량이 아니오. 바라건대 이번에는 내 앞에 앉아 말 한마디만 들어주시오. 조조가 조상국의 후예라면 대대로 한의 신하였던 셈인데도 그는 지금 권세를 멋대로 부려 임금을 속이고 아비를 욕되고 있어. 이는 임금이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조상을 얕보는 자이며 한시를 어지럽히는 신하일 뿐만 아니라 조시 문중이 못된 자식이 되기도 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유해주께서는 상당히 제실의 핏줄을 이으신 분으로 당금의 전자께서는 제실의 족부를 뒤져 학렬을 찾아내고 벼슬까지 내리셨소. 유해주의 핏줄을 거슬러 밝힐 수가 없다니 도무지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또 우리 고조께서는 비록 하잘것없는 정장에서 몸을 일으키셨으나 마침내는 전하를 얻으셨소. 유해주께서 돗자리를 짜고 집신을 파셨다 한들 그게 꼭 욕될 게 무엇이겠소. 공은 아직 소견이 어린아이와 같으니 학덕 높은 선비와는 더불어 얘기하기 어렵겠소이다.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 하는 말이었다. 육적 또한 말이 막히자 또 딴 사람이 나섰다. 공명의 말씀은 한결같이 어거지로 이치를 벗어났소. 모두 올바른 논의가 못되니 거듭 말할 것도 없소이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소. 공명께서는 도대체 어떤 경전을 공부하셨소? 공명이 보니 엄준이란 선비였다. 굴줄깨나 읽은 모양으로 학식을 내세워 공명의 길을 죽여볼 속셈인 것 같았다. 공명은 미리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처럼 얼른 대답했다. 책장이나 뒤적이고 남의 글귀나 따서 쓰는 것은 세상에 썩은 선비나 하는 일이니 어찌 나라를 일으키고 큰일을 옳게 해낼 수 있겠소. 옛날 신야에서 밭갈던 이윤, 은혜 탕왕을 도와 거를 친 재상이나 위수에서 낚시하던 자 강태공이며 저 한초의 장량 진평 같은 이들에다 둥우 후한 광무제를 도와 정미를 친 공신 경감 역시 광무자 때의 창업 공신 등은 모두
온 세상을 바로잡은 재주를 가진 이들이었으나 아직껏 그들이 평생에 무슨 경전을 공부했단 소리는 듣지 못했소. 내 어찌 못난 서생처럼 북과 벼루 사이에서 검은 것을 세고 누른 것을 따지며 그를 가지고 놀고 먹으로 장난질한 걸 본받겠소. 공명이 경전 이름을 대면 얼른 받아 아는 채나 좀 해보려던 엄주는 맥이 빠져버렸다. 구태여 경전을 끌어대 봤자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머리를 수그린 채 대꾸하지 않았다. 그때 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들었다. 공은 큰 소리 치기를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참된 학문은 가진 것 같지가 않소. 세상 선비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게 두렵소이다. 여남의 정덕추란 사람으로 역시 엄준과 같은 선비였다. 공명이 그 말을 가볍게 받았다. 선비에도 군자와 소인이 있소이다. 군자다운 선비는 임금에게 충성스럽고 나라를 사랑하며 바른 것을 지키고 그른 것을 미워합니다. 하는 일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두루 혜택을 끼치고 이름은 길이 후세에 남는 법이요. 그러나 소인인 선비는 오직 글줄이나 닦고 붓과 먹이나 매만지며 젊어서는 부나 짓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서는 경전이나 파고드는 부류에다. 글로는 비록 천자를 써 내려가도 가슴에는 실로 한 가지 계책도 가진 바 없는 무리지요. 이를테면 양웅 같은 자들이니 양웅은 문장으로 널리 세상의 이름을 얻었으나 왕망 같은 역적을 몸 굽히고 섬겨 마침내는 누각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소이다. 이 같은 소인이라 이를 수 있는 선비라면 설령 하루에 10,000마디의 불을 짓는다 한들 어디에다 쓰겠소. 역시 신룡과 임기웅변에다 지조까지 내세워 눌러버리니 정덕주 같은 서생이 어찌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공명의 말이 워낙 물 흐르듯 하니 모두 낯빛이 변할 정도로 놀랐고 감탄했다. 다만 그때쯤에 기세를 회복한 장소와 또 한 사람 낙통이란 벼슬아치만이 또 다른 어려운 물음을 생각해내고 다시 공명을 몰아붙이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입을 떼기도 전에 밖에서 한 사람이 뛰어 들어오며 소리 높여 좌중의 사람들을 꾸짖었다. 공명은 당세의 기재인데 그대들은 서로 입스름이나 버리고 있구려. 이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예가 아니외다. 방금 조조의 대군이 국경에 이르고 있는데 적을 쫓아낼 의논은 않고 이 무슨 쓸데없는 말싸움질이란 말이오. 모든 사람이 놀라 쳐다보니 손견 이래에 오래된 장소로 그때는 동호 양관으로 있던 황계였다. 어떤 일로 그 모임에 빠졌다가 뒤늦게 끼어들게 된 것이었다. 황계는 또 공명에게 말했다. 제가 듣기로 여러 말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보다는 입 다물고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저희 주인을 위해 값지고 귀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으시고 여기서 무사람과 쓸데없는 입씨름만 하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 일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묻는 바람에 대꾸하지 아니할 수 없었소이다. 공명이 빙긋이 웃으며 그렇게 대답했다. 황계가 그런 공명을 재촉했다. 어서 우리 조공을 뵙도록 하시지요. 그리고 노숙과 더불어 공명을 송건에게로 데려갔다. 공명은 두 사람을 따라 들어가다가 중문에 이르렀을 때 제갈 그를 만났다. 너는 강동까지 와서 어찌 나를 보러 오지 않았느냐. 공명이 예를 표하자 형으로서 잠옷 섭섭하다는 투로 제갈근이 물었다.
공명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미 유해주를 섬겨 공사로 이곳에 왔으니 마땅히 그 일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일은 뒤로 미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공사를 다하지 못해 감히 형제간의 사사로운 정을 먼저 드러내기 어려웠을 뿐입니다. 형님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십시오. 실로 몇 년 만에 만난 아우로서는 매정하다 할 만한 변명이었다. 그러나 제갈근이 또한 그 말을 못 알아들을 만큼 미혹하지 않았다. 곧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여 말했다. 오후를 배운 뒤에는 나를 찾아보도록 해라. 오랜만에 이야기나 좀 나누도록 하자. 그러고는 공명을 더 지체시키지 않으려는 듯 휘적휘적 가버렸다. 제 갈근이 가버린 뒤에 노숙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짐을 받았다. 어제 제가 당부한 말 부디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해 손권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조조의 세력이 금을 말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공명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그런 노숙을 안심시켰다. 당상에 이르니 손권이 몸소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공명을 맞아들였다. 공명이 예를 마치고 손권을 자리에 내어 공명을 앉게 했다. 뒤따라 문무의 여러 관원들이 좌우로 갈라서고 노숙은 특히 공명 곁에 붙어 서서 그 하는 양을 살폈다. 공명은 유비의 뜻을 전하는 한편 세밀한 눈길로 손권을 살폈다. 눈은 푸르고 수염은 자줏빛 당당한 풍채였다. 공명은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다. 이 사람은 생김새가 범상하지 않으니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 우리 쪽에 유리하게 이를 끌어갈 수 있을지언정 달래기는 어렵겠구나. 알맞은 틈을 보아 말로 이 사람을 격동시켜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차가 나왔다. 송권은 찻잔을 놓기 바쁘게 공명에게 물었다. 노자경을 통해 그대의 재주는 익히 들어왔소. 이제 다행히 만나게 되었으니 유익한 가르침을 듣고 싶소이다. 이 권이 어리석다 물리치지 마시오. 그 말에 공명이 짐짓 겸양을 떨었다. 재주 없는 것이 배운 것까지 적어 밝으신 물음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대는 요사이 신하에 있으면서 유해주를 도와 조조와 싸웠다 하니 반드시 조조군의 허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것만 들려주어도 내게는 큰 가르침이 될 것이요. 손권은 제갈량의 겸양을 듣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을 밝혔다. 그러나 제갈량은 더욱 마음에 없는 대답을 했다. 유해주께서는 군사가 좁고 장수가 모자른 데다 신야는 또 성이 작고 양식까지 넉넉하지 못한 땅입니다. 어떻게 조조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조와 싸웠다는 것은 모두 부풀려진 소문일 뿐입니다. 조조의 세력이 그렇게 크단 말씀이요. 도대체 그 군사가 얼마나 되어? 손권이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물었다. 강동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마땅히 조조의 세력을 낮춰 말해야 할 것인데도 공명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어찌 된 셈인지 공명은 여전히 엉뚱한 소리만 했다. 마군, 복군, 수군을 합쳐 100만이 넘었습니다. 혹시 그것은 조조가 거짓말로 퍼뜨린 소문 아니오? 손권이 더욱 괴이적다는 듯 물었다. 공명이 얼른 그 말을 받았다.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조조는 이미 연주를 얻었을 때부터 정주군 20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원소를 토벌하여 60만을 얻고 또 중원에서 새로 40만을 뽑았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번에 형주에서 다시 30만의 군사를 얻었으니 그 이 모두를 합쳐보면 아무리 적어도 150만은 됩니다. 제가 100만이라고 말한 것은 강동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봐 오히려 줄여서 말한 것입니다.
조조의 세력을 줄여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몇 갑절이나 늘려 떠벌리는 셈이었다. 3번씩이나 그 반대로 말하기를 당부했던 노숙으로서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공명의 짓거리였다. 놀란 노숙은 공명에게 급한 눈짓을 보냈으나 공명은 그마저 못 본 채했다. 조조 밑에 있는 자들 중에 싸울 만한 장수는 얼마나 되오. 송건이 급한 물음을 계속했다. 공명은 여전히 부풀리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지혜롭고 꽤 많은 모사와 여러 싸움이든지 능히 치를 만한 어떤 싸움이든지 능히 치를 만한 장수만도 12,000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형초 땅을 평정한 도조는 달려 어떤 큰 뜻을 품고 있는 것 같았소. 지금 조조는 강을 따라 진체를 쌓고 싸움배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강동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여 얻을 땅이 달려 어디 있겠습니까? 공명 자신을 빼놓고는 아무도 속뜻을 알 수 없는 대답이었다. 손권이 혼란된 얼굴로 말없이 있다가 이윽고 다시 물었다. 만약 조조에게 우리를 삼키려는 뜻이 있다면 우리는 싸워야겠소. 싸우지 않아야겠소. 바라건대 그대는 어떤 결정을 지어보시오. 손권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 공명의 속마음을 떠보려는 것 같았다. 그래서 공명은 잠시 뜸을 들였다. 이 양이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장군께서 듣고 따라주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바라건대 높으신 뜻을 들려주시오. 손건이 대답을 재촉했다. 그제서야 공명은 전에 없이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지난날 세상이 크게 어지러울 때에 장군께서는 강동에서 몸을 일으키시고 우리 유해주께서는 한남의 무리를 모아 조조와 더불어 전하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조는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없이 하고 대강 전하를 평정한 데다 가까이에는 또 형주를 새로이 얻어 그 위엄이 온 세상을 크게 떨쳐 울리고 있습니다. 비록 영웅일지라도 거기에 의지해 군사를 기르고 싸워 볼 땅이 거의 없어진 셈이지요. 우리 유해주께서도 그런 까닭에 조조에게 쫓겨 오늘 이 마당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바라건대 장군께서 지는 힘을 헤아리시어 조조에게 대처하도록 하십시오. 5월 땅의 백성들을 이끌고 중원의 힘에 맞서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일찍 조조와 오고 감을 끊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맞서 버틸 수 없다면 여러 모사들의 의논대로 따르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사를 세워두고 갑옷을 묶어 바친 뒤 북면하여 조조를 섬기면 될 것입니다. 도무지 싸우라는 것인지 항복하라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소리였다. 손권이 그 말에 참뜻을 헤아리느냐고 잠시 대답이 없자 공명이 다시 재촉하듯 덧붙였다. 장군께서 겉으로는 조조에게 복종하시는 것 같으면서 속으로는 두 가지를 모두 의심하고 주저하시느라 시간을 끌어서는 아니 됩니다. 일이 급한데도 결단을 내리지 않으시다가 화가 이르게 되면 그때는 뉘우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손건이 거기에 대한 대답 대신 불쑥 물었다. 그대의 말이 정성된 것이라면 어찌하여 유해주께서는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으셨소. 바로 공명이 기다리던 물음이었다. 공명은 기다렸다는 듯 거침없이 대답했다. 옛적의 전횡, 전국시대의 협객은 한낱 재의 장사에 지나지 않았지만 의를 지켜 욕되지 않게 죽었습니다. 하물며 제실의 후에요. 세상의 무선비들이 우러르는 영웅이신 우리 유해주께서 어찌 조조 따위에게 항복하는 욕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뜻대로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늘에 달린 일. 설령 끝내 싸움에 져서 죽게 되더라도 스스로 몸을 굽혀 다른 사람 밑에 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기 주인인 유비는 애초부터 송건과는 격이 다른 인물로 죽여 세움으로써 송건을 겁 많은 졸장부로 만들어버린 셈이었다.
너 정도의 인간을 항복한들 어떤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항복하든지 말든지 하라. 대강 그런 뜻이었다. 송건이 어찌 그 뜻을 알지 못하겠는가? 문득 노기가 낯빛이 변한 채 소매를 떨치며 일어났다. 그 자리에서 공명을 소리 높여 꾸짖지 않은 것만도 송건의 인품의 크기를 보인 것일 뿐이었다. 손건이 성나 자리를 떴으니 제갈량이 힘들여 강동까지 온 일은 일견 모두가 허사로 된 것처럼 보였다. 항복을 권하던 무리들은 그게 바로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공명을 비웃으며 흩어졌다. 공명의 지나친 말이 이를 그르쳤다고 보는 것은 노속도 마찬가지였다. 둘만 남게 되자 공명을 나무랐다. 선생은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소? 우리 주공께서 너그럽고 도량이 없으셨기 망정이지 아니면 아까 그 자리에서 크게 꾸짖음을 받았을 것이오. 도대체가 선생의 말씀은 우리 주공을 너무 깔보는 것이었소. 그러나 공명은 오히려 고개를 젖히고 껄껄 웃으며 말했다. 어찌하여 그리도 남의 헤아림을 받아들이실 줄 모른단 말이오. 조주를 쳐부실 계책이 내게 있으나 그분은 내게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항복할 것인가 아닌가만을 물으셨소. 그분이 묻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대답할 수 있겠소. 그 바람에 이야기가 잘못 흘러 그리 된 것이오. 그 말을 듣자 노숙도 어렴풋이 짚히는 게 있었다. 얼른 낯빛을 바꾸고 매달리듯 공명에게 물었다. 정말로 선생께 좋은 계책이 있다면 저는 마땅히 다시 말씀드려 주공으로 하여금 선생께 가르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의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나는 조조의 100만 대군을 개미떼만큼도 여기지 않소이다. 내가 한번 손을 댄다면 그것들은 가루가 되어 흩어질 것이요. 공명이 자신의 넘치는 어조로 그렇게 대답했다. 결코 무턱대고 하는 큰소리 같지는 않았다. 이에 노숙은 공명을 남겨두고 송건을 보러 후당으로 들어갔다. 아직 노기가 가라앉지 않은 채로 앉아있던 송건은 노숙을 보자 불쾌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공명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심하게 속였소. 얕보았소. 공명에 대한 꾸짖음을 노숙에게 대신하는 것 같았다. 노숙이 얼른 대답했다. 저 역시 그 일로 공명을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공명은 오히려 주공께서 남의 하림을 받아들여 줄 줄 모른다며 웃었습니다. 공명이 비록 조조를 깨트릴 계책을 지녔다 한들 어찌 그것을 가볍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공께서는 그 계책은 묻지 않으시니 이야기가 빗나가 그리 된 것입니다. 송건도 겉보기와는 달리 그 말을 금세 알아들었다. 성난 기색을 거두고 기쁜 빛까지 띠며 노숙의 말을 받았다. 원래 공명은 좋은 계책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나를 격동시켰구려. 그것도 모르고 나는 한때의 얕은 안목으로 그를 대했으니 하마터면 큰일을 그르칠 뻔하였소이다. 그러고는 곧 노숙을 내보내 공명을 다시 불러들이게 했다. 뒷날 수성의 명주로 알려지기에 족한 인물됨이었다. 노숙이 뛸 듯이 돌아와 송건의 뜻을 전하자 공명도 못 이긴 채 따라 들어왔다. 송건은 그런 공명을 반가이 맞으며 말했다. 아까는 선생의 맑고 엄숙한 뜻을 알아듣지 못해 마음에 없는 욕만 보인 꼴이 되었소. 부디 너무 허물하지 마시오. 그 부드러운 사과에 공명 또한 솔직하게 죄를 빌었다. 양의 말이 높으신 위엄을 모독했습니다. 그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손건은 공명을 후당 안으로 정해 들인 뇌술자리를 열고 마주 앉았다. 주인과 손이 건건이 작건이 몇 순배 잔이 돈 뒤에 손건이 슬그머니 마음속에 얘기를 꺼냈다.
조조가 평생도록 미워했던 자들을 꼽을 수 있는 것은 여포와 유표, 원수 그리고 유해주와 이몸이었소이다. 그런데 이제 앞서의 내 영웅은 차례로 망하고 남은 것은 오직 유해주와 나뿐이오. 그것도 나는 오 땅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해 남의 억누름을 당할 지경에 놓였소이다. 물론 내 뜻은 이미 정해져 있소. 나는 유해주와 함께 힘을 합쳐 맞서지 않으면 조조를 당해낼 수 없다고 여겨 그쪽으로 방도를 찾아보았소. 그러나 유해주가 이제 막 조조에게 패한지라 어떻게 이 어려움을 맞설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게 짝이 없소이다. 유해주가 비록 조조에게 새로 패했다 하나 아직도 관운장은 일만의 정병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유기도 강화해서 싸울 만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역시 일만에 모자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편 조조의 군사들은 멀리서와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우리 유해주를 쫓는다고 가벼운 차림으로 하룻밤에 300리를 달렸습니다. 그런 군사들이 무슨 수로 싸움다운 싸움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이른바 강한 활에서 쏜 화산일지라도 끝에 가서는 부드러운 비난조차 뚫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다가 조조의 군사들은 부쪽 사람들이라 수전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물에 익숙하기로는 새로이 조조 밑에 들어간 형주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은 또한 조조의 위세에 눌려 따르고 있을 뿐 본심이 아니라 제대로 싸워줄 리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장군께서는 진심으로 유해주와 한마음으로 힘을 합친다면 틀림없이 조조군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과는 전혀 달리 그렇게 형세를 낙관하며 하던 공명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조조와의 싸움에서 이긴 뒤까지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 싸움에서 지면 조조는 반드시 북쪽으로 돌아갈 것이니 형주와 동우의 세력은 오히려 전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전하를 조조와 우리 유해주 그리고 장군 셋이서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이니 바로 달, 셋이 한 솥을 떠받치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어서 결단을 내리십시오. 일이 그렇게 되고 안 되고의 깃들은 오늘 장군께서 내릴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송건은 어둡던 마음속이 일시에 확 개는 것 같았다. 어떤 면에서 오갈 데 없이 자신에게 빌붙들어 온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유비까지 자신과 나란히 전하의 주인 노릇하려는 게 아니꼴 수도 있었으나 당장은 조조의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리라는 희망이 그 모든 것을 잊게 했다. 그저 얼굴 가득 기쁜 빛을 띠며 말했다. 선생의 말씀은 욕심으로 흐려져 막힌 내 가슴 속을 문득 밝게 얼어주었소이다.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달리 의심하지 마시오. 여럿과 의논하여 오늘로 군사를 일으키고 함께 조주를 쳐 없애도록 하겠소. 그러고는 노숙에게 명해 즉시로 그 같은 자신의 뜻을 문무의 관원에게 알리게 했다. 공명은 그런 송건의 배웅을 받으며 역관으로 돌아가 쉬었다. 한편 장소원은 송건이 군사를 일으키려 함을 알자 여럿을 불러 모으고 의논조로 걱정했다. 공명의 계책에 우리 주군께서 걸리시고 말았구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소. 그런 다음 급히 안으로 들어가 송건을 보고 말했다. 이 소가 들으니 주군께서는 군사를 일으켜 조조와 싸우려 하신다는데 주군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저 원수에 비해 어떻다 여기십니까? 지난날 조조는 강성한 원수도 많지 않은 장졸들로 북소리 한 번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그 조조가 100만 대군을 보라 남으로 밀고 내려오는데 어찌 가볍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갈량의 말을 들어 함부로 군사를 움직였다가는 이른바 섭을 쥐고 불에 뛰어드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부디 깊이 하려 주십시오. 화친을 주장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로서 한 번 더 펴보는 설득이었다. 이미 뜻을 굳힌 바 있으나 장소의 말 또한 함부로 물리칠 게 못돼 송건은 머리를
수그린 채 생각에 잠겨 얼른 답하지 않았다. 고옹이 곁에서 거들었다. 유비는 조조와의 싸움에 져서 고단해지자 강동의 군사를 빌려 맞서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유비에게 이용당하려 하십니까? 바라건대 자포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고원까지 그렇게 나오자 송건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졌다. 이미 정한 뜻이 흔들렸다기보다는 대들보나 기둥 같은 문신들이 한결같이 항복을 권하고 있다는 데 대한 실망과 근심 탓이리라. 장소와 고웅을 침묵으로 돌려보내고 홀로 앉았는데 이번에는 노숙이 들어와 말했다. 장자포 같은 사람들이 와서 다시 주공께 군사를 내지 말고 조조에게 항복하기를 힘써 권한 모양이나 주공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셔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은 모두 몸이나 돌보고 저자나 지키려 드는 무리라 스스로를 위해 꾸민 계책일 뿐입니다. 그래도 송건은 대꾸가 없었다. 장소와 고흥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닌가 두려워진 노숙이 한층 엄숙하게 송건에게 말했다. 주공께서 만약 마음을 정하지 못해 시간을 끌다가는 항복을 주장하는 무리들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경은 잠시 물러가 있으시오. 나는 3번 고쳐 이 일을 생각해 본 뒤에 결단을 내리겠소. 육고 송건은 그렇게 대답하고 노숙을 내보냈다. 아무래도 마음이 흔들린 모양이었다. 강동의 9골과 수백만 백성들의 안위는 물론 자신의 흥망이 달린 일이라 그런 것 같았다. 노숙은 적의 마음이 불안했지만 더는 손권에게 졸라대지 못하고 물러났다. 공명은 지혜와 변설을 다한 깨우침으로 강동을 일깨웠으나 아직도 그 주인 손권은 선뜻 떨치고 서서 조조와 한바탕 큰 싸움을 벌일 만큼 결심을 굳히지 못하고 있었다. 5주 드디어 결전의 탁자를 패다.